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1% 이상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입니다.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기관 합쳐서 3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한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강력한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수급이 돌아와 준 것 너무 반갑지만 여전히 환율이 조금 불안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달러 강세 기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연속성은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시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SK하이닉스와 현대기아차, KB금융까지 일제히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또 실적이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해결책은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오늘과 저희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시장 지수 자체가 잘 가다 보니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소외되는 기업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소외되는 기업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상반기의 주인공이었던 음식료 쪽인데요. 오늘의 시그널로 음식료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1월부터 지금까지 라면 수출액은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2024년 3분기에 라면, 아이스크림 실적은 모두 다 호조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요. 라면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는 21% 이상 증가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볼륨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삼양식품 라면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무려 29%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음식료 쪽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우등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가는 오늘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주가가 4% 이상 내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음식료 업종 자체가 1% 정도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동서라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은 라면 수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분기가 지나갈수록 라면 수출액이 더 늘어날 줄 알았는데 막상 다음 분기에 와보니까 전분기보다 이 수출액이 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면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분기 대비해서 3% 이상 감소했고요. 삼양식품의 라면 수출 금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라면 수출액이 피크아웃을 찍었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같은 시간에 현대차, 기아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우등생의 사실 비애가 더 잘하면 잘할수록 앞으로 더 잘하겠지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DS증권 측에서는 K라면 수요가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분기에 출고한 물량 재고 소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분기에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 많이 판 라면을 계속해서 재고를 소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수출액이 약간 줄어든 것뿐이지 완전 역성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적 스케줄 그리고 명절 영업 일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9월에는 추석이 있었습니다. 추석에는 당연히 수출을 할 만한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출액은 긍정적이다라는 게 결론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삼양식품의 면스낵 수출액 및 수출 이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 꺾였다고 해서 그게 역성장이라고 분류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라는 평가였는데요. 그렇다면 이외 증권사들은 이 가운데서 어떠한 기업을 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메리츠증권 측에서 오늘 아침에 이러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해외 비중이 높거나 비용을 축소하는 음식료 기업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KTNG입니다. 담배 쪽에 음식료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KTNG를 탑픽 종목 중 하나로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삼양식품, 세 번째로는 하이트진로입니다. 최근 경기가 참 안 좋다고 하죠. 여러 가지 경기 지표를 봤을 때도 경기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현재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 그리고 하이트진로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과 함께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해외 비중이 워낙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하이트진로의 경우에는 이 기업 내부적으로 비용 축소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을 좀 집중해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삼양식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의 매출이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적 이슈로 인해서 일회성 요인으로 추정된다라고 메리츠증권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라는 게 포인트였는데요. 미국 쪽 그리고 유럽 쪽의 수출은 여전히 호조세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오늘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1,400원대는 뉴노멀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또 내놓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9월달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전분기 대비해서 20원 하락했기 때문에 실적에 약간의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20원 하락으로는 실적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나오기도 했고요. 또 2025년을 대비한 이 선제적인 인력 충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5년에 더 잘하기 위해서 2024년에 사람을 더 많이 뽑고 그만큼 마케팅비도 많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약간 삐끗한 것뿐이지 이 추세적인 역성장이 아니라는 게 메리츠증권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에 신규 증설을 여전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 미국 안에서도 공장 증설을 현재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실적이 역성장하게 된다면 5월에 있을 신규 공장 증설을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삼양식품은 여전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견조한 수요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하이트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비 절감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소주 점유율 상승 흐름이 지속 중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이트진로는 마케팅비를 잘 절감했기 때문에 비용이 축소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실적 호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주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양식품과 같이 미국이나 유럽 쪽 그리고 중국 쪽의 매출이 잘 나오느냐 혹은 기업 내부적으로 마케팅비를 줄이는 등 비용 절감을 잘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만나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또 나온 리포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온을 두고 두 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IM증권 측에서는 오리온의 목표 주가를 16만 원대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오리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넘게 증가했지만은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3%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가 둔화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오리온과 같은 기업들 당연히 실적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의 태풍의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남아 쪽으로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자연재해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타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웠던 게 러시아 내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소비 둔화가 있었지만 입점 프로모션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일회성 비용은 있었지만 앞으로 채널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 IM증권도 비슷한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중국이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리온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앞으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시그널로 이렇게 음식료주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만큼 낙폭이 최근 들어서 커지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삼양식품 오늘 주가가 무려 4%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을까요? 종목들 시그널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열어보시죠. LG전자 소식입니다. 순이익 25% 이상을 주주 환원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난해 7월에 제시한 777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이는데요. LG전자의 777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7%, 영업이익률 7%, 기업 가치 7배 등을 이뤄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시에서는 2027년 자기자본이익률 ROE 목표를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을 밝혔고요. 또 주주 환원 정책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당기 수익률의 25% 이상을 주주 환원에 활용한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함께 열어보시죠. 네, 한국전력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11개월 만에 나온 전기요금 인상 소식입니다. 이번 인상 결정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부채가 203조 원에 달하고 있는 이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을 정부가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여론을 고려해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10.2%, 그리고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5.2%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퍼스텍의 주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국산 자폭 드론을 실전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퍼스텍이 드론 관련해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오늘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현재 국산 자폭 드론의 실전 배치를 위해서 시험 평가 및 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내 실전 배치할 국산 자폭 드론은 수십 대 규모로 알려졌고요. 앞으로 성능 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드론의 숫자도 더 늘려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향후에 한반도 유사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드론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포탄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 자폭 드론을 배치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네, 오늘 아이큐어가 주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치매 치료제 중남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주가 장중에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치매 치료 계량 신약인 도네페질 패치에 대해서 브라질과 멕시코 등 중남미 17개국을 대상으로 독점 라이센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중남미 진출 같은 경우에는 아이큐어가 셀트리온에 먼저 제품을 공급하고 셀트리온이 브라질 대대 제약사인 유로파마를 통해서 중남미 지역에 공급하게 되는 3사 파트너십 구조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총 마일스톤 규모가 최대 약 75억 원 규모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공급 규모가 10년간 약 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면서 큰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메리츠증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금융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황혜수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가지 종목 헤드라인 중에서 한국전력 소식 골라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슈 점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고 언론의 보도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9.7% 오른다고 발표를 하면서 동사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장중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한전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1원 인상됐을 때 연간 약 5,500억 원 정도의 그 수익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그 산업용 고객의 사용량이 50%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인상으로는 연간 4조 7천억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그 부채가 약 202조 8,900억 원 정도로 이자 비용만 4조 5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산업용 전력 비용 그 인상은 한전의 긍정적인 재무 구조의 개선에 모멘텀을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3분기 실적이 여름 전력 수요에 따른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뉴스 소식에 우선 매물 추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한전의 최근 원자재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이익 회복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작년 11월에 가정용 전력 요금도 인상된 바가 있는데 향후 가정용 전력 요금도 물론 인상하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인상하게 된다면 한국전력은 다시 한번 이익 회복이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중장기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삼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전통적인 비수기 그리고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조선주 중에서 가장 환해지가 유일하게 되어 있다라는 점 또한 저가 수주가 이제 다 반영이 되고 이제부터는 그동안 3년간 수주를 받았었던 고가 수주분이 온전히 반영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3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매분기 매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사가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LNG 사업 같은 부분은 공급자 우위에서 계속해서 대규모 수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장기 성장 모멘텀이 유효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내일 실적 발표 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실적이 확인이 돼야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연간 영업이익은 4,600억 원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후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더블링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영업이익 1조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은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상승 기대되고 있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 수급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LG전자, 네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연이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을 줄 매수하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삼성화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기아입니다. 어제 이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까지 기아를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로는 LIG 넥스원, 네 번째로는 유한양행,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SK스퀘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떨까요?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펩트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만 치료제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주 전자재료, 네 번째로는 테크윙, 다섯 번째로는 HPSP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낙폭이 과도한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세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삼천당 제약이 1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오스코텍, 네 번째로는 네이처셀, 다섯 번째로는 ABL 바이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관 투자자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매도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권에는 고려 아이언입니다. 이제 자사주 매입이 모두 다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 오히려 팔고 있는 모습 현재 포착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유한양행, 세 번째로는 현대건설입니다. 오늘도 현대건설이 많은 리포트가 발행이 됐는데 앞으로 실적 호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첫 번째로는 네이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4위권, 5위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3위권에는 KB금융,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가장 첫 번째로는 오늘 이슈가 있는 한국전력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한국전력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1년 만에 정부가 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전망을 해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시장은 새로운 뉴스인 것 마냥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24일부터 요금은 평균적으로 9.7% 넘게 오른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이후로 처음 인상이 된 겁니다. 한국전력이 만약에 1kW당 1원을 인상을 하면은 전체적인 효과가 5,500억 원의 수익이 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오늘 장중에 또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의 이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 상승하면서 2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랐다가 현재는 상승분을 어느 정도 내어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요, 매도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시면은 오늘 화장품주를 중점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3위권에는 한중 NCS, 두 번째로는 모비데이즈, 첫 번째로는 리가캠바이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요, 펩트론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4위권에는 파마리서치, 3위권에는 알테오젠입니다. 스탠스가 약간 다른 게 알테오젠이고 2위권은 YG 엔터테인먼트, 1위권에는 테크윙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이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YG 엔터테인먼트는 오늘로써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YG 플러스보다는 상승폭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YG 엔터테인먼트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는 것은 긍정적인데요. 결국에는 아티스트가 잘 나가야 주가가 갑니다. 블랙핑크의 멤버인 로제 아파트가 현재도 열풍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4만 원대를 돌파를 했고요. 굉장히 재밌는 게 양현석 프로듀서가 앞서서 자사주를 매입을 했을 때는 시장이 시큰둥했습니다. 주가가 크게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제 아파트가 다시 한번 인기를 끌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튜브 영상이 오늘 오전 8시를 기점으로 했을 때 9,500만 회의 조회수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인 시선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에서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장중에는 4만 3천 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3% 이상의 상승세 41,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3거래일 만에 38,000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KTNG 들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죠.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 FCP가 인삼공사 인수를 제안했는데 KTNG는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슈입니까? 네, 요즘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참 재미가 있네요. 여기 지금 우리 이데일리도 거버넌스 포럼에 지금 그 소속되신 분들이 나와서
우리 한국형 거버넌스의 그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데 최준철 대표가 뭐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이라던가 그 서울대 투자 동아리 뭐 거기서 이제 이채원 부사장이 1세대고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가치투자 어떤 한국형 가치투자의 전략을 제시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문사 하다가 자산운용사로 가시고 이제 뭐 국부펀드에서 돈도 유치하시고 이러는데 얼마 전까지 이제 온라인 자산운용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었죠. 온라인 자산운용이 SM에 손을 대면서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먹히지를 않았거든요. 일단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을 다들 갖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한 번도 어떤 자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거수기일 뿐이었죠. 그리고 이제 뭐 외국에는 이런 가치투자 펀드라던가 뭐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정말 들어와서 바꾸는 뭐 그거를 기업 사냥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 아이칸하고 빌 에크먼이 대결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빌 에크먼도 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는 그 저기일 수도 있죠. 근데 칼 아이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뭐 그런 기업들을 노려가지고 뭐 약간 망하게 만든 다음에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비싸게 팔고 이런 이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기업 사냥꾼의 이미지가 강한 반면에 빌 에크먼은 약간 소비자와 같이 행동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메이랑 비슷한 구조였던 지금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공매도로 누르려고 한 근데 칼 아이칸한테 패배를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CNBC에서 크게 싸우다가 거기에 앵커가 책을 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빌 에크먼이 젊을 때 하던 일이라 이제 와서는 그런 일을 다신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지만 네. 지금은 뭐 거꾸로 지금 내려가는 거에 거는 게 얼마나 도박이 위험한지 자기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보여줬죠. 빌 에크먼이 그렇게 함으로써 행동주의를 정말 행동으로 실행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나 세계에서는 이제 뭐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젊은 거란 말이죠. 이제 시작이란 거죠. 온라인 자산운용이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1%를 가지고 뒤흔들었을 때, 그렇죠? 약간의 변화를 일으키고 일부의 성공을 거뒀고요. 근데 주가는 지금 뭐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2비금융지주를 그 다음에 손을 댔죠. 우리나라 7대 금융지주에 대해서 변혁을 요구하면서 제2비금융지주는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두산 밥켓에서 지금 1%의 지분을 갖고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덩치가 틀리지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기업 사냥꾼이라고 불리우기에는 너무 새싹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행동주의 펀드라고 불리우는 어떤 초창기의 모습인데 여기서 들어와서 무슨 기업을 뒤흔들어 가지고 팔아먹고 이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서 전격적으로 뭐 회사에다가 요구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흔드는 거를 가지고 야, 왜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를 방해해 이러면 이거는 아예 뭐 외국처럼 지금 그렇게 역사도 없는데 완전 지려밟는 거죠. 아예 이런 것들이 나오지도 못하게. 물론 계속 말했듯이 이런 행동주의 펀드나 뭐 이런 마음을 갖고 들어갔더라도 나중에 뭐 자산이 커지고 이러면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건 시기상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KTNG의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 캐피털 파트너스 네. 여기도 지금 1%의 지분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계속해서 무슨 성가시고 뭐 이런 것으로 여겨버리고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뭐 행동주의 펀드가 나중에 기업 사냥꾼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래버리면은 아예 그냥 예전처럼 그대로 그냥 살자는 거죠. 국민연금은 지분 많이 갖고 있지만 아무 표시도 안 하고 뭐 행동주의 펀드 어차피 뭐 국민 주주들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니까 이런 행동도 하지 말고 너네 다 사업 접고 편하게 그냥 살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기업에 저기가 없죠. 기업 CEO나 임원진이 스스로 각성하지 않는 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없는 겁니다. 일단 이 지금 가장 저기가 되는 거, 포커싱이 되는 것만 말하면은 일단 여기서는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 넘버원 수출 아이템이었던 고려인삼 이거를 뉴질랜드 마누카까리나 꿀, 중국의 마오타이주 그 중국 상해 1위주가 귀주 못 해주잖아요. 중국 상해 시가총액 1위는 귀주 못 해주 고량주예요. 우리나라는 반도체주가 1위지만 어쨌든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지금 담배 인삼공사잖아요. 물론 저도 일반 소비자로서 그냥 내부적인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것만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지가 진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생각한 게 뭐 어떤 포커스냐면 저는 네. 담배를 팔면서 인삼을 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좀 안 어울리죠.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담배를 권해서 병을 나쁘게 한 다음에 인삼으로 좋게 하는. 물론 그게 같은 소비자가 아니겠지만 홍삼 사는 사람은 홍삼 사고 담배 사는 사람은 담배 사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일반 소비자 순수한 눈으로 봤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담배 인삼 공사를 봤을 때 왜 담배랑 인삼이 같이 있지? 근데 여기는 이제 한 발 더 들어간 거죠. 담배 회사 아래 인삼공사가 깔려 있어서 인삼이 뜨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그 진생의 이 지금 잠재력을 여기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귀주 모태주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계 3대 명주에 우리나라 맥주 소주는 못 들어가요. 택도 없죠. 쳐주지도 않아요. 근데 귀주 모태주는 들어가요. 고량주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키울 수 있다. 인삼도 그런 정도의 성장성이 있는데 KTNG가 막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계속 주주 제한을 넣고 이사회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말한 온라인 자산 운용도 다른 방향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던가 금융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행동주의 펀드 FCP는 KTNG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일단 KTNG에서는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2년에 KTNG에다가 인삼공사 분리 상장을 요구했고요. 말한 대로 인삼공사를 키우기 위해서 그 근거가 뭐냐면은 지금 그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1,031억 원이 작년에 나왔어요. 인삼공사만 따로 뗐을 때. 근데 2019년에 인삼공사 영업이익이 2,021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이유가 담배 아래에 있어서 인삼을 못 키웠다는 거죠. 지금 이 주장은 이 행동주의 펀드는 그래서 분리상장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주당 10,000원의 현금 배당을 주주 제안했습니다. 지난해에. 근데 최종적으로 작년에 이사회에서 KTNG 이사회에서 제안한 현금 배당 5,000원으로 결의하면서 이 의견을 무시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2022년에 분리상장 요구한 거는 법원에서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돼서 이게 또 한 발 물러서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2022년부터 1, 2, 3년, 3년째 지금 이런 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올해도 했거든요. 주가 연동 성과 보장. 이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CEO들이 그러니까 고정급여는 있는데 약간 러닝 게러티식으로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CEO들이 막 무슨 지금 보면은 조선회사들 보면 40억 막 이렇게 받다가 어려우니까 이제 뭐 5억으로 받고 이런 퍼포먼스 보여주는 거 말고 실제로 연봉은 급여는 1억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성장이 잘 되면은 주가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죠. 이런 것도 요구했어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담배 쪽에서도 하나 말했습니다. 담배 쪽에서 뭘 말했냐면은 지금 릴이라는 브랜드를 잘 키웠잖아요. 근데 아이코스라는 게 있죠. 아이코스를 우리나라에서 릴이 눌렀거든요. 전자담배 시장에서 눌렀는데 그 필립 모리스가 만드는 아이코스랑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PMI라고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한테 세계 유통을 걔네가 꽉 잡고 있으니 KTNG의 담배 쪽을 릴을 걔네한테 15년 계약을 하면서 맡겼어요. 너네가 대신 팔아달라. 근데 행동주의 펀드 지금 이 FCP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러면 너네가 담배도 그렇고 인삼은 담배 아래에 있어서 못 컸는데 그럼 담배라도 키워야 되는데 너네 담배를 왜 너네 영업력으로 안 하고 너 남한테 맡겨?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그리고 세계로 나갔을 때 경쟁 관계에 있는 왜냐하면 여기서 일리가 있는 건 이거예요. 외국에서 팔릴 때 릴로 팔리는 게 아니라 아이코스 릴로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코스 하이 브랜드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는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는 그거를 지금 스스로 명성을 깎아먹고 있는 거야. 아이코스 릴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이코스의 하이 브랜드인지 알지. 그러면 이제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의 어떤 속박 관계다, 갑을 관계다. 그러면은 릴이 혼자 못 크지 않을 거냐. 이게 15년 계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면 뭐 15년 이후에 계약이 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릴을 단독으로 팔았을 때 이게 효과가 없다 이거죠. 그거를 지적을 했어요. 저가 이미지 그리고 하이 브랜드라는 이미지 이런 거 가치 하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저기까지 요구를 했죠. KTNG가 보유한 인삼공사 주식 100%를 1조 9천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했는데 네. 문제는 KTNG에서는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너네 맘대로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냐고 했고 그리고 CLSA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번 거래가 성사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KTNG는 이 제안에 대응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건 제3자니까 어차피 둘이 할 건데 지금 이 행동주의 펀드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네. 이 CLA에서 뭐 지금 현재 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뻥카를 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행동주의 펀드에서 나와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돈도 다 마련되어 있고 누군지 말은 못하겠는데 세계적인 펀드에서 돈도 진짜 다 땡길 것을 확약을 해놨다. 확약서를 받아놨다. 그래서 만약에 KTNG만 예스를 하면은 네. 6일 만에 클로징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까지 인터뷰에서 내비쳤어요. 근데 일단 KTNG는 전혀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네. 아까 말한 그런 배경이에요. 계속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렇게 두들기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부분. 그러니까 그게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한국형 거버넌스, 이거의 어떤 혁신, 이런 거를 이루려고 하는 진심이다. 뭐 이걸 갖고 뭐 이걸 초기에 새싹을 보고 기업 사냥꾼이 될 거고 어차피 너네도 저렇게 블러핑 쳐가지고 비싸게 팔려는 거지. 이렇게 다 봐버리면은 한국형 행동주의 펀드는 아예 크지도 못하겠죠. 네, CP의 주장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TNG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엑셀 세라퓨틱스입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 배양 타깃을 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바이오주의 기세가 요즘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바이오주는 오늘 이제 그 고점에서 전략 매도 실현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렸는데 후발주에게 조금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선도주들은 너무 과열입니다. 자, 일단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이기 때문에 세포가 꼭 필요한 치료제라는 건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세포를 키우려면 사람도 그렇고 먹이가 있어야겠죠. 세포의 먹이를 배지라고 합니다. 이 배지를 전문적으로 배양해서 나눠주는 기업이 엑셀 세라퓨틱스고, 그리고 지금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반은 세계 1위의 CDMO, 매출로 CDMO 1위입니다. 스위스의 론자, 그리고 규모로 1위이자 국내 매출 1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반을 이렇게 탑티어들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난이도와 굉장히 고순도 그리고 고청정 어떤 생산 시설을 요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체 플랫폼 엑스폴트를 활용하는데 여기서 세포 증식력과 생존율이 뛰어난 배지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알아봐야 될 게 얘네가 주로 파는 게 지금 3세대입니다. 지금 1세대, 2세대를 거쳐 3세대에 왔는데 1세대는 소에서 혈청을 뽑아내요. 근데 아시다시피 소에 어떤 그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우리 그 광우병소 있었죠. 뭐 그거는 조금 블러핑 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법적 처벌도 있었지만 그 광우병이 뭐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그렇고 광우병이 걸리면은 머리 뇌에 구멍이 송송 나게 됩니다. 그런 소의 혈청을 쓰면 큰일 나겠죠. 네. 그리고 동물을 어떤 학대한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세대 무혈청 배지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동물 단백질을 최소화한 거거든요. 근데 3세대는 뭐냐? 아예 동물 단백질을 완전 제외시켜 버린 겁니다. 전적으로 화학적으로 조성해서 만든 배지예요. 이 지금 제품명이 셀커입니다. 엑셀 세라퓨틱스에서 3세대 지금 배지로 이름 붙인 게 셀커예요. 근데 이게 무슨 저기가 있느냐, 유효성이 있느냐? 생산 체계를 갖추면 대량 수급이 가능하다는 거. 화학적으로 만든 거니까. 1세대 같은 경우, 2세대 같은 경우 동물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동물의 수급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틀려져 버려요. 그날 그 해에 소가 병이 걸려서 소가 많이 도살당해 버리면은 못 만들겠죠. 근데 이건 화학적으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 공장만 캐파만 맞추면은 대량 수급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최근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뉴트릴의 프라타마와 현지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세계 네 번째 인구 대국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도네시아에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다는 거. 우리가 할랄 인증 아시죠? 네. 삼양식품이 할랄 인증을 받아서 그 라면을 이슬람 국가에 팔고 있잖아요. 근데 할랄 인증이란 게 원래 걔네가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그 동물 고기를 싫어한다는 것도 있는데 그게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굉장히 깨끗하다는 걸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말한 대로 1세대, 2세대 배지에는 동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물성 성분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실험도 안 돼요. 어차피 약도 지금 인간의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배지에 동물성 성분이 있으면 걔네는 약도 그런 걸 배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세대
3세대 배지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요 엑셀 세라피틱스가 네. 인도네시아랑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이슬람 문화권인 중동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들은 이 회사의 로드맵이고 IR에 나온 비전들입니다. 아직 실현이 되어서 재무제표에 반영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3세대 화학 조성 배지 셀커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와 이제 시장을 더 크게 공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실적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뭐 공휴일도 있었고 맞아요.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빨리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소장님이 또 딱 맞게 나와주신 게 보니까는 이제 미국 대선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른가 싶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워낙 그 미국 대선이 우리에겐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코 정치적 해석은 우리가 배제해야 되지만 네. 실제 경제에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은 어마무시하다는 걸 우리가 또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경제적인 영향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미중 충돌이 어느 정도로 더 과열되느냐 또는 확대되느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방산 또 원전 또 지금 뭐 비트코인 심지어는 금값까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간단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오바마 때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정부까지 꾸준히 이제 금값 추이를 보더라도 최근 앵커는 알 거예요.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이미 3년, 4년 전부터 맞습니다. 금에 투자해라. 기억나실 거예요. 왜? 변동성이 커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욕구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달러 강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중앙은행들도 유럽의 각국의 은행들도 금이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의 또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2차 대전으로 프랑스 정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챙긴 것이 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십시오. 계속 진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따로 지금 1온스당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얼마가 돌파될 수밖에 없다. 지금 중동 상황 이런 상황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중요한 것이 내 주머니를 내 금고를 든든하게 꽉 채워줄 수 있는 분석이 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요행에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아주 정교한 그 분석에는 우리 경제적 요인, 문화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요인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네.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 네. 지금 뭐 방금 전에도 AI가 또 작동해서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만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네. 곳곳에서 맞습니다. 순간순간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 미국 대선에 대한 전망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리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한 달 반 정도 전에 이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 아주 이제는 치열해지던 양상이 아주 최근에는 트럼프 쪽으로 조금 또 전망이 기울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양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상에서의 당선 확률도 지금 의석수 예측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선거인단 수죠. 500명이 넘는 이 선거인단이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래서 이른바 승자 독식 winner takes all 이 선거의 양상인데 최근에 이제 선거인단 확보의 전망을 보더라도 트럼프가 276명으로 더 많아졌다. 결국 경합주에서 이 차이를 트럼프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당선 확증도 최근에 각종 폴리마켓이라든지 등등해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치가 오히려 트럼프 쪽으로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상당히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한 폴리마켓의 당선 확률이 불과 며칠 사이 만에 더 높아졌죠. 맞아요. 65%로 경청 뛰어오른 점. 그리고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라고 하죠. 이 드러켄 밀러의 예측을 보더라도 트럼프 승리 예측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결과는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전망 하나를 믿고 추세적인 그러한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비트코인 가격 보면은 암호화폐 쪽 그렇죠. 보면은 트럼프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 가지를 꼭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골드, 금도 있지만 바로 이 가상자산, 네.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전략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기존의 어떤 판도 자체를 바꾸는 데 있어서 바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비트코인의 새로운 가상자산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신기원이 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우리가 가상자산에서 가장 또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죠. 짝짝꿍이 돼서 지원을 받는 모습도 나오는데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당선이 확정되면 비트코인이 15만 달러, 1 비트코인이 15만 달러,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돈으로 2억 원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1억 원이 안 되는데, 그죠?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아직 그런데 거기다 은행주의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돼 있고 드러켄 밀러가 억만장자 투자자인 드러켄 밀러가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도 은행주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정시에서 올라가는 것도 다분히 트럼프 이펙트가 있는 것이다라는 이런 현상 분석도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은 미국 증권 거래소에서 이제 현물 비트코인의 ETF 거래가 가능해진 점도 옵션 거래가 가능해진 점도 이제 그런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우리가 지표상으로 볼 때 트럼프 당선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조짐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 시장에 많은 지표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은 친 트럼프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봤을 때는 트럼프 후보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그래도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연이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무래도 시장은 좀 친 트럼프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금 바이든 정부 하에서 경제 좋은 게 해리스 부통령으로서도 그렇게 손해 볼 일은 아닙니다만 바로 대통령이 되자마자 법인세를 큰 폭으로 내려버리겠다. 그리고 각국에 나가 있는 제조업을 조지아주, 켄터키주, 펜실베이니아주로 다 들여오겠다. 각 국가별로 지정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외국 기업에 대한 이 2차 전지나 이런 지원도 안 하겠다. 오로지
미국 기업, America First Again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미국 기업으로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신은 지금 뭐 다우지수 또 다우존스 이른바 이제 블루칩 네. 모아놓은 산업 종목 관련해서 30 산업 지수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 단순히 이건 현 정부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트럼프 효과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AI 관련입니다.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지금 블랙웰의 1년치 미국 내 물량이 완판됐다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트럼프도 그렇고 또 해리스도 그렇고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거는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관련된 것은 우리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 네. LS 같은 경우에도 미국 현지 법인이 상당히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고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AI 관련해서는 반도체 장비 쪽은 또 투심도 개선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불과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망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일단은 뭐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대선 후가 되면은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빅 이벤트이니만큼 시장은 당연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 또 은행주, 골드 이 부분도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급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판단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미중 갈등이 더 확산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그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또 기대감도 맞아요.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확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만 이란이 상당히 지금 온건파 지도자가 선출되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하고 있지만 또 이 핵확산 협상 미국과 함께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트럼프의 눈치를 또 당선된다면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점도 우리가 중동 사태에서 또 중요한 또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환율이라든지 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 또 다시 미국이 인플레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이후에 미국 연준이 인플레 우려가 커지게 되면은 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어요. 대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현상들,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이 또 가장 또 유념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챙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리스크 관리를 아무래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앞두고 변동성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부터 봐야 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투심이 개선되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덱스의 ETF 상품을 보더라도 관련 기업인 이수페타시스나 리노공업 그리고 한미 반도체 HBSP 좋은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는 K방산 부분에 제가 주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뭐 여성 국극 관련해서 정년이 난리가 났죠. 뭐 이건 뭐 드라마 흥행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사람의 입국이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 두다 대통령 국빈 방문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5조 원 이상이 되는 우리 K방산을 우리 이 수출 금융 지원 없이 유럽에서 조달해서 바로 사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도 방문합니다. 현대로템 공장도 방문합니다.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 카이까지도 두다 대통령이 정말 주저없이 가서 방문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거야말로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방산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 원전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존, 구글,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전력 말씀을 드렸죠. SMR 투자를 하겠다. 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두산 에너빌 두해죠. 두해부터 시작을 해서 원전, 한전 KPS 또 우진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성, 보강 놓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굵직굵직한 이슈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하지 않는 산업 구조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카카오가 이번 주에 열린 if 카카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새로운 대화형 AI 카나나를 공개했습니다. 이 카나나는 기존의 카카오톡 앱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새로운 앱으로 신규 출시되게 됩니다. 이 카카오의 제2의 카카오톡으로 나타난 카나나는 개인 메이트 나나와 그룹 메이트 카나로 나뉘게 되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이용자의 맥락에 맞는 제안을 제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로 해서 이제 데이트 코스를 짜기로 했다면 카나나에게 데이트 코스를 좀 추천해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카나나가 그동안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해서 여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맞춤형 데이트 코스를 직접 짜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나나의 경우에는 이용자와 1대1 대화 그리고 그룹 대화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카나는 그룹 대화별로 상주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그룹별로 상주하게 되는 AI는 글로벌리 세계 최초라는 것이 카카오의 설명입니다. 카나나 이제 다음 연도부터 좀 상용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와우가 없었던 AI 서비스라면서 좀 놀랄만한 새로운 부분은 좀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챗 GPT와 대비했을 때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고 또 별도 앱으로 출시된다라는 허들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과제가 있다라고 전했고요. 또 자체 AI 서비스의 혁신성도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규 성장 동력을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혁신적인 좀 새로운 서비스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도 38,000원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하나증권의 경우에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카나다에 대해서 향후 앱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할 것이고 초기 트래픽 확보에 따라서 주가에 반영될 여지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생성형 AI 서비스 앱 시장이 아직 개화 단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국내 생성형 AI 서비스 앱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챗 GPT인데 아직 메인 앱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리를 잡고 있는 앱은 없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챗 GPT의 경우에도 설치자 대비 사용자 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의 경우에 국내에서 사용자를 늘려가면서 차별성을 확보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IP와 연계된 캐릭터 챗 등 타 AI 서비스로 확장될 가능성도 높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또 다가오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투자의견 바이오와 목표 주가 6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과연 시장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실제로 어떤 평가를 내주게 될까요? 카나나에 대해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 그리고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3시에는 매일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도 한 가지 주제를 놓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조선을 두고 사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을 꼽은 이유가 오늘 신한증권에서 조선 관련 리포트가 한 가지 나왔는데 보니까는 이 기자재 업체들이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하회하거나 거의 부합하는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물론 아닌 기업도 있습니다. 뭐 한화엔진이라든지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지만은 뭐 중국 쪽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실적 노이즈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의견은 좀 나뉘고 있는데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지금보다 주가 조정은 더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괜찮다. 네,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괜찮다입니다. 괜찮다. 두 분 다 괜찮다라는 의견, 오랜만에 의견 통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 왜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지금 현재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HD 현대그룹만 하더라도 올해 지금 현재 목표로 했던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목표가 135억 달러였는데 지금 현재 25.7% 정도 증가되어서 지금 168.7억 달러입니다. 그 정도 지금 현재 수주 물량이 지금 잘 형성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이번 3분기만 보더라도 선박 발주량을 좀 보게 되면 신조선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지만 아무튼 지금 뭐 회사기구 IMO랑 이제 유럽의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선박의 평균 선량이 증가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친환경 선박 발주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선박에 대한 수준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조선주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선박만 바라봐야 될 게 아니라 SMR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HD 현대그룹 쪽에서도 SMR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미국의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도 HD 한국조선해양이 3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동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전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바닷가에 짓는데 이 바닷가에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양식으로 바다 위에 SMR을 띄워서 전력을 생산한다라는 내용도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선주들이 단순하게 선박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SMR 수혜주로서의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또 현대차도 좀 재밌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에 인도 시장에서 IPO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정혜성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자동차 그룹 또한 SMR에 대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추가해서 지금 이제 SMR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뭐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고 다들 보면 SMR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뭐 그렇다면 분명 조선주들의 실적,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먹거리가 하나 더 포트폴리오가 추가되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보다도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올해보다 내년보다 2026년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괜찮다. 맞습니다. 뭐 조선주 장기적인 시선 봤을 때는 좋은데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좋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들어보고 오늘도 좀 뭔가
빠져나갈 어떤 것들을 마련을 하셨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조선 섹터는 올해도 이제 수주 목표치를 꽉꽉 채우고 있잖아요. 맞아, 수주는 사실 긍정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2027년까지는 성장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연초에 조금 이제 중반까지 좀 상승력이 나오다가 좀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이제 내년 연초부터 또 한 번의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이유가 일단 뭐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즉 재집권 수혜 업종으로 현재 증권가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미국의 액체 천연가스와 그리고 액화 석유가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LNG와 LPG선 등 운반성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지금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 이제 투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된다면 올 연말부터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조선 업종의 인력난이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무려 13,000명이나 인력 부족이 일어나서 이제 해외 인력을 더 끌어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이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조선도 이제 방산 쪽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일단 뭐 폴란드가 디젤 엔진과 배터리를 동시에 추진 체계로 하는 하이브리드 잠수함 3척을 발주를 했는데 이게 무려 3조 4천억 정도 규모이고요. 또 호주에서 10조 원 규모의 함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 독일, 스페인, 일본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도 이 중형급 잠수함 2척을 현재 발주할 계획인데 2조 원 규모이고요. 또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게 3,000톤급 신형 잠수함 12척을 이제 새로운 이제 신형 잠수함으로 교체하는 작업인데 무려 6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해양 방산 쪽에 다양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개만 수주를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지금 뭐 당장 조선주가 안 움직이는 몇 가지 좀 이유를 제시한다면 이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경기 부양책 때문에 이 철강석 구리 등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향후 후판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또 이제 3분기가 좀 계절적 영향으로 조업 일수가 좀 감소가 되고 또 최근에 이제 환율 하락이 일정 부분 나오면서 3분기 실적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라는 우려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소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조선업은 슈퍼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한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조선주가 맞습니다. 사실 다 좋은데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약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주 주가가 어느 정도로 흘러갈까 하고 의구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은 나오고 있다라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방산주의 강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산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나 커지고 있는 북한 리스크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북한 리스크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단기적인 재료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좀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헤드라인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8일에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쪽에 파병을 나가게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20일에는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의 보급품을 받는 북한군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면서 향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강도에 따라서 단계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우회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향후 러시아와 북한의 군
군사협력 강도가 더 강해지게 된다면 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천명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떤 무기 지원이 거론되고 있냐 하니 이 방공용 무기로는 1차적으로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궁1을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공격용 무기로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2차적으로 155mm 포탄과 K9 자주포 등이 지원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목소리가 일각에서 흘러져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방산주로도 매기가 퍼졌는데요. 이 밖에도 또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한다라는 이슈 역시 방산주에는 호재성 뉴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큰손인 두다 폴란드 대통령 부부가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을 갖고 또 K9 자주포, K2 전차 등 생산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K2의 현대 로템액 2차 계약 그리고 잠수함 사업 수주 등의 탄력이 더 붙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아직 K2 2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을 더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폴란드 정부 같은 경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2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총 5조 원대 규모였습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 없이 구매를 추진 중인 것으로 또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주 관련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뉴스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인 만큼 앞으로의 뉴스 플로우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LG전자입니다. 앞서서 이미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LG전자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해 오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LG전자 오늘 또 보니까는 잘 가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좀 상승하는 움직임은 지금 현재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좀 긍정적인 내용이 좀 나와서 그런 것 같고요. 자, 뭐 좀 더 적극적인 뭐 주주환원 정책을 하겠다는 건데 뭐 밸류업 계획을 아무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잠깐 보게 되면 지금 2026년까지 3년간 연결 재무제표 기준에서 당기 순이익이 25% 이상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연 최소한 1,000원 정도는 1,000원 이상은 배당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 그리고 반기 배당이라든가 분기 배당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좀 보게 되면 자사주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있습니다. 이 자사주에 대해서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이 부분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그동안 외국인들이 그냥 지지부진한 뭐 흐름들이었는데 수급 움직임이, 자 화면 보시는 것처럼 2시 30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들이 대략적으로 14만 주를 지금 현재 순매수를 했어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일단 투신 쪽도 15,000 주를 매수하면서 지금 현재 순매수로 좀 전환된 부분인데, 이렇듯이 지금 기관보다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빠르게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어떻게 보면 해외 쪽에서는 상당히 좀 당연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경우도 많고, 뭐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지금 지분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뭐 대주주도 좋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에 대한 이제 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좀 베네핏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소극적이었던 게 대한민국의 상장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발표하자마자 외국인들이 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건 앞으로 LG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좀 조정받고 오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양봉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어요. 뭐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상승하면 다시 내려오고 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오늘은 좀 3% 정도 상승했지만 뭐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줬고요. 이런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뭐 내일도 마찬가지고 모레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LG전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좀 저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좀 지분을 주식을 좀 사고 싶다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가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급등시키는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외국인들이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저는 무난하게 뭐 전고점 부근이 뭐 11만 원, 11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을 돌파하게 된다면 뭐 이제는 뭐 13만 원, 14만 원까지도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좀 더 우리가 멀티플을 좀 상당히 좀 줄 수 있는 흐름까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꼭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LG전자 이전부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LG전자가 밸류업 관련해서 이렇다 할 좀 행보를 안 보여서 시장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아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LG전자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고 주가도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기업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인데 대원제약은 오늘 1% 가깝게 상승세 장중에는 15,0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뿐만이 아니라 대원제약은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원래는 이제 방산 테마를 또 한번 갖고 나올까 하다가 그러세요? 네. 어제 언급드린 이제 휴리드와 이제 코콤이 오늘 좀 상승력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코콤 같은 경우가. 그래서 너무 많이 갖고 나와서 이제 올 연말까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테마가 무엇인가 딱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 쪽과 그리고 이제 원전 쪽이 올 연말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첫 번째로 대원제약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의약품 위주의 제약 업체이고 순환기계, 호흡기계, 그리고 소화기계, 근골격계, 항생제 이런 이제 진입장벽에 있는 마약성 진통제까지 다양한 이제 전문 치료제 중심의 제품군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가 이 국내 기업 대상의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 기업인 라파스와 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DW102를 공동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임상 1상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세마글루티드 즉 위고비의 성분명이거든요. 이 세마글루티드 마이크로 니들 패치 임상 1상이 올해 11월에 임상이 끝난다고 합니다. 즉 올해 안에 임상 1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빠르면 이제 11월 달에도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임상 결과가 잘만 나오게 된다면 대원제약이 단기적으로 좀 급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좀 매우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라파스도 같이 좀 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재무제표가 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나마 좀 재무제표가 좀 탄탄한 대원제약을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더라고요. 근데 그때보다는 좀 눌렸습니다. 근데 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세가 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할로 여러분들이 11월 달까지 모아가신다면 올 연말에 따뜻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이전에도 한번 가지고 나오신 적이 있었고 박수범 대표님은 확실히 외국인 수급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크래프톤 외국인들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크래프톤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관심을 또 가져야 될 종목이라 저는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크래프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계절성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계절성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좀 활동적인 봄, 여름보다는 오히려 가을이나 겨울 쪽에서 매출이 좀 더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게임 산업들 보게 되면 PC 쪽도 마찬가지고 콘솔 쪽도 마찬가지고 모바일 쪽 게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트래픽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그 수익 구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크래프톤의 일단 실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은 3분기 매출은 대략적으로 한 6,500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500억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작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매출은 43.6% 그리고 영업이익은 33.8% 정도인데 충분히 이 정도 움직임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크래프톤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크래프톤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기관 쪽도 수급이 많이 좀 개선되고 있고 매도보다는 매수에 좀 우위를 두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 중에서는 좀 옥석가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실적이 조금 지지부진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임 회사들이 좀 몇 개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그리고 NC 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크래프톤이라든지 아니면 넷마블 정도 이 정도 빼고는 지금 이제 다들 보면 게임 종목들의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 꼭 우리 투자자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게임주라 해서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실적에 대한 부분만 잘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상승 패턴을 만들어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실적밖에 믿을 게 없다. 지수를 믿고 대응 못하잖아요, 지금. 계속 지수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그 정도로 이제 거시경제에 대한 분석 자체가 무의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의 개별적인 이슈와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런 시장에 있어서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계절적 어떻게 보면 수혜주가 되겠네요. 크래프톤 만나보고 왔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기계입니다. 0.5%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두 번째 이제 원자력 관련 테마의 개별주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원자력 섹터가 좀 부각을 받을 때 지난 이제 2022년에 원자력 섹터가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원자력 섹터가 부각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상승을 했던 게 이제 한신기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원자력 테마가 이제 올라갈 때는 전혀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공기 압축기 전문 제조업체이고요. 피스톤형 그리고 스크루형 이 전기종에 걸쳐서 생산 공급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용 공기 압축기를 국내 주요 원전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에어탱크 등을 생산하는 한신전공 등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소 신울진 1, 2호기 그리고 보리 3, 4호기의 제품을 이제 공급했던 이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원자력 쪽에 어떤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AI 수요 급증에 의해서 소형 모듈 원전 쪽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이제 SMR 4개 건설에 관련한 내용을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하겠다라는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이 전력 수급 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연말까지 원자력 테마는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바닥권에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한신기계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은데 지난 2년간은 좀 적자 규모를 키웠지만 올해부터 이 적자 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 기업도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어떤 그런 기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관심을 가져 보신다면 11월 정도 안에 강력한 상승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신기계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에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오랜만에 한국 증시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오후장 들어서서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졌다라는 점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 지수와 대비되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와 더불어서 바이오 쪽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한 모습인데요. 다만 코스피 지수에서 현물과 선물 쪽 양쪽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좀 저점을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수급과 더불어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일 발표가 있을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적이 예상치에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준다라면 최근 시장에 좀 조정이 있었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좀 단기 바닥을 좀 형성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고 좀 보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도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마감의 기술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장, 오후장 분위기가 좀 사뭇 달랐는데 네. 그동안은 오후장에 좀 많이 무너져 내리곤 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올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장 초반에는 일단 강보합으로 시작됐다가 얼마 안 돼서 약세 전환했었거든요. 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 지수가 마이너스 2%대까지 빠지게 되면서 장중에는 1%대 하락세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후장 들어서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오늘 이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후장 때 대거 살아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전일 이제 상승세가 나왔었던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스페코나 퍼스텍과 같은 중소형 방산 종목들이 오늘 한 번 더 급등세를 시원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 종목들 봤을 때 분위기가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등락률이 지금 현재 동시호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3%대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오늘 장중에는 57,100원대 신저가까지 한번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6만 원 부근까지 회복세가 나와주는 모습이었고 SK하이닉스 역시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앞두고 지금 4% 정도 강세 움직임 나와주면서 정거를 하락분을 되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오늘장에서 이러한 또 상승세에 한몫했었던 게 배터리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터리 관련주들도 최근 이제 증시 불안정한 움직임 속에서 대거 좀 약세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5%대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들 마찬가지로 오늘 3, 4%대 각각 상승세를 또 기록하게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다시금 끌어올려주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증시 또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짚고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이 9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1,300원 초반대였는데 어느덧 다시 1,380원대 지금 올라서게 되면서 다시금 1,400원대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통화 시장이 좀 불안정하게 흘러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미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 관련 이슈들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전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이제 승리 확률이 한 54% 이코노미스트 예측 모델에 따르면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오늘 이제 로이터 쪽에서는 계속해서 여론 체크를 해보니까 해리스가 46%대로 트럼프 이제 43%대보다 약 3% 정도 앞선 그런 이제 여론조사가 확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실 가봐야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대선 트레이드 관련해서도 한 번씩은 중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지금 좀 불안정하게 흘러가는 건 맞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초반에 월요일 방송 나오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시장 지수가 방향성을 지금 현재 탐색해 나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상승에 너무 또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말씀, 경계 섞인 말씀도 같이 함께 드리면서 오늘 시장 일단 전반적으로 그래도 전거래일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양호하게 좀 상세가 된 그런 이제 분위기의 시장이었다라고서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상승이 반갑기는 한데 여전히 변동성은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율, 금리, 그리고 실적까지 불안 요인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시장 여전히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여튼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코스피 지수 1.2% 상승한 2601.49포인트에서 2600선 위에서 그래도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85% 추가하면서 744.61포인트에서 마감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 빠져나갔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오늘은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2천억 원대 매수 우위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4천억 원 이상 매물을 출회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개인은 나홀로 85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23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어제장 생각해보면은 참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급격하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내일 드디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의 굵직굵직한 기업들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실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만큼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을 좀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전체적인 시장 마감 상황은 어땠을까요? 함께 마켓스핀을 통해서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오늘 시장에서 기후 쪽이 5% 넘게 상승세, 치매 관련 업종이 2% 넘게 상승 탄력이 나왔고요. 장기 테마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모듈 쪽이 오늘 시장에서 3% 가깝게, 통신 쪽이 오늘도 강했네요. 2.7%, 5G, 실적 테마, CXL 쪽이 5%, HBM 쪽이 3.7%. 실적 테마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좀 강했습니다. CXL, HBM, 반도체 장비 쪽, 그리고 AIG 쪽까지 모두 다 반도체이고요. 6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업종 눈에 띕니다. 전체 업종을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 오늘 강했고요. 3.5%, 전기전자 2.4%, 조선 쪽이 1.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 안착한 기업 많습니다. 아이큐어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안착하면서 치매 업종 자체가 4% 넘게 상승세 나왔고요. 드리머스 컴퍼니도 오늘 상한가, 네이처셀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 그리고 샤페로는 18% 넘게 상승세, 특수건설이 18%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 결국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수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피가 2600선을 눈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거래 마감했습니다. 1.1% 넘게 상승세 2599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닥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45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2% 넘게 상승하면서 59,1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만 원대가 터치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장 마감은 59,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장 대비해서 1,400원 이상 올랐습니다. 어제 57,000원대까지 저점을 낮췄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반등세,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고요.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SK하이닉스 4% 넘게 반등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19만 원대, 20만 원대 저항선에는 좀 갇혀있는 모습
모습이고요. 오늘도 19만 6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LG엔솔 5% 넘게 상승세 나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앞에 4자 달고 거래 마감했습니다. 40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현대차 2.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 1% 가깝게 하락세, 기아가 0.5% 넘게 상승세, KB금융과 신한지주가 모두 다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1위권부터 10위권 가운데 셀트리온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하락장 속에서도 사실 하방 압력을 단단하게 견뎌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그 거래 대금이 좀 다른 쪽으로 쏠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땠을까요?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알테오제는 어제도 내렸는데 오늘도 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세 나왔고요. 0.7% 하락세 나왔습니다. 38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3에서 4%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 기업들, 전기차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단에 있는 밸류체인 쪽이 좀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이외에 오늘 시가총액 상위권에 자리한 바이오 쪽은 약했습니다. HLB 1% 넘게 조정받았고 리가켄바이오는 2% 넘게 조정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엔캠이 3.9% 상승하면서 18만 3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리노공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반도체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온 가운데 휴젤도 내렸고 삼천당 제약도 내렸습니다. 휴젤은 3.4% 넘게 하락세, 삼천당 제약은 3.9% 넘게 내리면서 12만 8,3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도 급락이 나왔던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가깝게 하락세 나왔습니다만은 반등세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강보합권에서 5만 6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결국 1% 안팎대 오름세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장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봤을 때 뚜렷한 주도주가 있기보다는 여전히 이슈별로 좀 테마별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을 계속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특히 적어도 이번 주 주간까지는 계속해서 개별 이슈와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보니까 대체로 사실 이제 업종별로 움직임이 나오기보다는 다 그냥 개별 이슈로 올라간 종목들이 다수였거든요. 보자면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하철도 전 구간 지하 추진 발표 소식이 있으면서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3기 EV 같은 경우에는 테크데이에서 FFC 케이블이 또 신기술 지정됐다고 오늘 또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스템이 미국의 FDA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 지정되면서 역시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라온피플은 엔비디아 커넥트 멤버 소식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향 이제 관련 종목으로 엮이게 됐고,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에는 로제 아파트가 흥행하면서 자회사인 K-팝 플랫폼 기업이 또 부각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몇 군데 기업만 말씀드렸다시피 다 제각각의 오늘 이슈로 상승세가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증시 방향성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외국의 수급 동향을 주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의 1%도 상승을 견인했었던 건 결국에는 외국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달 정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되어 왔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 한번 이제 외국인 순매수세가 한번 싹 들어오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동시호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지금 외국인 순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 향으로 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와줘야지 증시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더 살아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들어왔었던 시도, 수급이 들어왔었던 시도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삼성전자 향으로 해서 수급 동향을 좀 계속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주 주간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시즌에 해당하는 또 주요 이제 실적
기업들이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적 모멘텀보다 이렇게 개별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발현이 되는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이번 주 주간으로 봤을 땐 실적보단 결국에는 이슈다, 모멘텀이다라고는 일단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하실 때 물론 이제 어려움을 겪긴 하겠지만 이런 장세에서는 결국에는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 좀 기술적으로 매매 잘하시는 분들만 또 재밌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장이긴 하거든요. 저도 최근에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계속 좀 단기적으로 이제 종목 볼만한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수급이 또 쏠리는 종목들에만 또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단기 매매는 조금 더 승률이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쏠리는 종목군 위주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만약에 이런 단기 트레이딩에 좀 전 자신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수급 동향 있죠. 특히 삼성전자의 수급 들어오는지 그런 이제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관망하면서 계속 포지션을 잡아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이번 주 일단 주간에 좀 해당하는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 전략 잘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으로 이슈별로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적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트레이딩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어떤 종목에 눈여겨봐야 할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여러 가지 업종에서 상승세 나타났는데 방산주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분위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산 종목들이 어제 오늘 상승세가 나오긴 했었지만 변동성은 당분간 좀 이어지게 될 가능성은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 이제 위주로 해서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저는 오늘 이제 빅텍 종목을 좀 관심 있게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긴 합니다. 제가 이제 중소형 방산 관련주 중에서는 한일단조가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스페코와 퍼스텍 그리고 빅텍을 제가 예의주시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 퍼스텍과 스페코가 오늘 상승세가 나왔고 네. 빅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좀 뜸한 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이런 중소형 방산 관련 종목들 움직임 나온다면은 빅텍이 가장 대장주격으로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온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대표적인 또 방산 관련주로 또 엮여 있고 방위 사업 및 민수 사업을 또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최근 나오고 있는 이슈 계속 이제 북한 파병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내 지금 전체적인 한반도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북한 쪽에서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라고 일축을 하긴 했었지만 오늘 또 새로운 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네. 지금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에 파병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추정의 동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 봤는데 네. 또렷이 들리는 아우 힘들다야 이러면서 이제 북한군이 이야기하는 웃을 일이 아닌데. 네네 그런 네. 동영상이 예.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러시아 독립 언론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아스트라 쪽에서 텔레그램 채널에 이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건물 외부에 서 있는 모습을 촬영을 해서 게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또 북한이 글로벌 이제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계속 거짓말 제기로 지금 계속 낙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거짓말을 하나 몰라요.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지금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말 무기 이런 부분들이 간절한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뭐 포탄이나 살상 무기 이런 것들을 지금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방산 관련 종목들 그래도 또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오는지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계속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빅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나시스템과 122억 규모의 K2 전차 피약 식별기가 이제 적군인지 아군인지 확인하는 그런 식별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별기 관련해서 4차 양산 계약을 맺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이제 방위 사업에 있어서는 빅텍이 계속 이런 이제 관련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또 K2 전차 관련해서는 최근에 또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또 추가 계약에 대한 K2 전차 추가 계약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같이 함께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멘텀 속에서 빅텍의 주가 움직임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제가 빅텍을 지금
지금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기술적인 움직임에 있습니다. 빅텍 이제 주가 흐름 같이 보면요. 예. 올 1월 달에 상승 이후로 지금 거의 뭐 반년 동안 박스권에 지리하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월봉 흐름을 봤을 때는 빅텍이 한 번 시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는 7,000원대까지도 나와주는 종목이고요. 기존에 이제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는 보시다시피 14,000원 구간대까지도 엄청난 이제 파워력 있게 상승세가 나와줬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 지금 상반기에 올라갔었던 7,000원대 구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박스권 구간 내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구간인 5,700원 구간대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대신에 윗꼬리를 달고 마무리가 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윗꼬리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도를 뭐 5,600원, 700원 사이 이렇게 걸어주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5,700원 박스권 상단선 구간대 기준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목표 구간은 제가 또 잡아드리긴 했었지만 단기 공략하실 거잖아요. 단기 공략하신다 하실 때는 짧게 4,900원대 구간 이제 기준으로 잡아드릴 텐데 4,900원 이탈하면 반매도 하시고요. 4,800원 이탈하면 전략 매도 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라고 세부 전략까지 같이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 쪽에 파병을 나갔다라는 소식이 이제 확실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던 우리나라도 이제 무기를 지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무기를 지원하기까지는 어려운 결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일각에서는 K9 자주포 그리고 155mm 방탄 그리고 천궁과 같은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폴란드 대통령의 방한 소식까지 방산 관련해서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받아가면서 방산주 오늘장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은 움직이지 않은 빅텍에 좀 주목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목표가 55,700원, 손절가 4,900원으로 함께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됩니다. 고물가 가계대출 우려에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10.2% 올리고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은 5.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약 1년 만입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정부가 내수 부진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산업용 전기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53.2%를 차지합니다. 이번 인상으로 한국전력의 연간 전기 판매 수익은 약 4조 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용근 토모큐브 대표가 2026년 손익분기점 초과가 목표라고 오늘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증권신고서에 제출한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58억 원인데 이미 50억 원이 넘었다며 영업이익 손실폭은 빠르게 줄이고 있으며 목표한 실적은 무난히 초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는 현재 사업하는 연구장비 판매 부문으로만 추정한 보수적인 수치라며 이번 4분기에 많은 기업들이 다음에 투자 결정을 계획할 텐데 일부 기업들은 올해 안에 수주 공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차원 비표지 세포 이미징 전문기업 토모큐브는 오는 28에서 29일 일반 청약을 거쳐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산업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조회가 출범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기념식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후원금 전달과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 안전 증진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공제회는 그간 종사자들의 건강검진비를 지원과 대리운전자 간이쉼터 운영 등 안전환경 조성, 프리랜서 전문 법률 상담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제회에는 현재 30여 개 직종, 약 4천 명의 노동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대상그룹이 오늘 서울 종로구 대상본사광장에서 2024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사랑나눔 바자회는 대상그룹이 지역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상그룹 임직원과 청정원 주부봉사단 및 대학생 봉사단, 대상문화재단 장학생 등으로 구성된 22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그룹은 더 많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대상의 핵심 가치인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더욱더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자회 수익금과 잔여 물품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 등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좋은 투자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